텅 빈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저녁이었다. 남편의 이주기 제사를 치르고 돌아온 박은숙, 경기도 외곽,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거실의 정막을 희미하게 갈랐다. 벽에는 빛바랜 남편의 사진이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저녁 식사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반듯하게 살아왔다.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임한 지 5년, 동반자였던 남편을 갑작스레 떠나보낸 지 2년.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지만 가슴에 패인 구멍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딸 서염세이었다. 워킹맘인 딸은 늘 바빴다. 엄마, 별일 없으시죠? 제사는 잘 지내셨고요? 형식적인 안부 너머로 딸의 피곤함이 묻어났다. 은숙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응, 괜찮아. 너도 힘들 텐데 얼른 쉬어. 짧은 통화는 금방 끝났다. 통화 종료 화면에 뜬 활짝 웃는 손주 사진을 보며 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남편이 남긴 아파트와 퇴직금, 연금으로 꾸리는 홀로의 삶은 생각보다 더 외로웠다. 고혈압과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을 오가는 날도 잦아졌다. 다음 날 은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근처 노인복지관을 찾았다.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사회적 연결고리였다. 컴퓨터 교실, 오늘은 카카오톡 활용 시간이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서툰 손놀림으로 스마트폰 자판을 눌렀다. 옆자리 김할머니가 아이고, 은숙 씨는 그래도 금방 배우네 하며 부러운 듯 말했다. 강사 이 선생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안녕하세요, 박은숙입니다. 곧이어 다른 노인들의 환영 메시지가 화면을 채웠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줍은 미소가 은숙의 입가에 번졌다. 잠시나마, 아주 잠시나마 가슴속 빈 공간이 채워지는 듯했다. 복지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가 은숙의 귀에 들어왔다. 그 뭐냐, 시니어 친구 찾기? 그런 앱도 있다네. 우리 영감 먼저 가고 심심했는데 그걸로 말동무라도 찾았다는 사람도 있대. 은숙은 흘깃 그쪽을 쳐다봤다. 시니어 친구 찾기. 그날 밤 은숙은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다. 외로움은 밤이 되면 더욱 짙어졌다. 결국 그녀는 몸을 일으켜 스마트폰을 들었다. 서툰 손길로 앱스토어에서 시니어 친구 찾기를 검색해 설치했다. 망설임 끝에 간단한 프로필을 등록했다. 이름 박은숙, 나이 72세. 소개 그냥 외로운 사람입니다. 짧은 소개 글을 쓰고 나니 왠지 모를 부끄러움과 함께 작은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이게 뭐라고 이리 가슴이 뛸까.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며칠이 흘렀다. 무료하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은숙의 눈에 한 프로필이 들어왔다. 김민준.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되어 있었고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중후하면서도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 신뢰감을 주었다. 자신을 몇 년 전 사별하고 현재 베트남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외로운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어쩐지 남편과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분위기 같기도 했다. 은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심호흡을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글을 보고 공감이 되어 연락드립니다. 손가락이 떨렸다. 괜히 보냈나. 후회가 밀려올 때쯤 답장이 왔다. 그것도 아주 빨리. 박은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을 보니 교직에 오래 계셨던 분이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 꽤 되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김민준의 메시지는 정중하고 다정했다. 은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심지어 존경스럽다고 말해주다니.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은숙의 잿빛 일상에 오랜만에 작은 설렘과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은숙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지성과 경험을 칭찬했으며 때로는 유머러스한 말로 그녀를 웃게 했다. 그는 마치 은숙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 같았다. 가끔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카톡 메시지만큼이나 부드럽고 차분했다. 그는 시나 고전 문학 구절을 인용하며 은숙과의 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었다. 셰익스피어가 그랬죠.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고요.
은숙 선생님과 대화하면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은숙은 그런 그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남편 외에는 다른 이성과의 교제 경험이 전무했던 그녀에게 김민준의 다정함은 낯설면서도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성공적인 베트남 사업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었다. 국가적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며 일이 잘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돌아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경제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제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은숙 선생님 정도 되는 분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 편안하게 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약속했다. 은퇴하면 한국에 돌아가 선생님과 함께 조용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은숙은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사별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희망이었다. 그녀는 점차 김민준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말은 곧 진리였고 그의 약속은 현실이 될 미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다. 은숙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부탁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통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묻어났다.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현지 사정상 자금 융통이 잠시 막혔습니다. 딱 3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정말 염치 없지만 지금 은숙 선생님밖에 부탁드릴 분이 없습니다. 은숙은 순간 당황했다. 돈 문제라니. 그것도 300만 원은 그녀에게 적은 돈이 아니었다. 평생 돈 문제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그게 제가 지금 그만한 돈이. 말을 얼버무리자 김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애절해졌다. 압니다. 갑자기 이런 부탁드리는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실지. 하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베트남에서의 큰 계약건이 성사됩니다. 그럼 바로 몇 배로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믿음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이, 그 말이 은숙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동안 김민준과 나눈 대화들, 그가 보여준 다정함과 신뢰, 함께 꿈꾸었던 미래. 여기서 거절하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짧은 갈등 끝에 결국 남편이 남긴 예금 통장에서 300만 원을 찾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은행 창구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괜찮을 거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송금 확인 메시지를 김민준에게 보내자 그는 곧바로 고맙다는 장문의 메시지와 함께 역시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시는군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보내왔다. 은숙은 그제야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첫 송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은 또 다른 핑계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현지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당장 지급하지 않으면 파업으로 이어질 상황이라며 500만 원을 부탁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워집니다. 제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서 선생님께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고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더욱 간절했고 미래에 대한 약속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은숙은 또다시 망설였지만 이미 300만 원을 보낸 터라 여기서 멈출 수도 없었다. 이왕 시작한 거 조금만 더 도와주자. 그럼 정말 돌아올 수 있겠지. 그녀는 결국 남편이 남긴 또 다른 예금을 해지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김민준이 보내오는 달콤한 메시지들에 애써 불안감을 묻었다. 주말 딸 서연이 손주들과 함께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은숙은 반가우면서도 내심 불편했다. 혹시라도 김민준과의 관계를 눈치챌까봐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금세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과 달리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카톡을 하느라 손주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심지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몰래 통화하는 모습까지 포착했다. 엄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네. 근데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하세요? 서연의 질문에 은숙은 뜨끔했다. 아, 그냥 복지관 친구. 새로 사귄 친구가 있는데 말이 잘 통해서. 황급히 둘러댔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김민준의 요구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이번에는 현지에서 사기를 당해 급히 자금을 막아야 한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는 듯 베트남어로 된 사업계약서 사진과 송금 약속 증명서라며 조악하게 만들어진 문서 사진들을 카톡으로 보내왔다. 은숙은 베트남어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보내준 증거들을 보며 애써 그를 믿으려 했다. 영상 통화를 해달라는 요구에는 여기가 인터넷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영상 통화는 힘들다며 번번이 피했다. 어쩌다 연결되어도 몇 초 만에 끊어지거나 화면이 심하게 흔들려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미안해요, 선생님. 제가 한국 가면 얼굴 보면서 실컷 이야기 나눠요. 그의 변명은 늘 그럴듯했다. 은숙은 결국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1,000만 원을 송금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액 송금 사유를 묻자 그녀는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했다. 아, 조카 학비 좀 보태주려고요. 직원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사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안내 멘트가 은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김민준을 만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생각뿐이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그의 약속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하다고 확신했다. 예전에는 살뜰하게 챙기던 손주들 생일 선물도 잊어버리고 가끔 용돈을 드려도 괜찮다며 사양하던 어머니가 최근에는 돈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요즘 누구한테 돈 보내시는 거죠? 혹시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은숙은 딸의 직설적인 질문에 마치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새빨개졌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평생 자식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그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존심이 상했다.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감정을 딸에게 부정당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해. 너는 네 살림이나 잘 챙겨. 은숙은 서연을 집에서 내쫓듯이 보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딸과의 관계에 깊은 골이 파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오직 김민준만이 자신의 편이라고,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다. 김민준은 마치 은숙과 서연의 다툼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더욱 다정하게 은숙을 위로했다. 자식들이란 다 그렇죠. 부모 마음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선생님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는 이제 은숙의 유일한 의지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었다. 그의 연락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불안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점점 더 김민준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좁아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김민준이 드디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에는 5,000만 원이었다. 은숙 선생님,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베트남에서의 모든 사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했다. 그동안 선생님께 너무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제가 선생님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는 결혼까지 암시하며 은숙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흔들었다. 5,000만 원. 은숙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이었다. 남편이 남긴 돈은 이미 바닥났고 퇴직금도 상당 부분 사라졌다. 남은 것은 이제 평생 모은 퇴직금의 마지막 일부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들어둔 암보험뿐이었다. 은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곧 김민준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라는 환상이 그 의심을 덮어버렸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내 곁을 지켜줄 거야.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그녀는 결국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희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보험사에 전화해 해지 절차를 문의했다. 상담원의 만류에도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보험 해약금을 찾고 남은 퇴직금까지 합쳐 5,000만 원을 마련한 그날 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다.
김민준이 새로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돈을 보내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까? 아니,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까?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이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딸 서연이었다. 낮에 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 퇴근길에 예고 없이 들른 것이었다. 엄마, 서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실로 들어서다 스마트폰을 황급히 숨기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스마트폰을 거의 빼앗듯이 확인했다. 화면에는 뱅킹 앱의 송금 확인창이 떠 있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낯선 외국인 이름이었고 금액은 무려 5천만 원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 앱을 열었다. 어머니와 김민준이라는 사람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절절한 사랑 고백과 노골적인 돈 요구가 뒤섞인 메시지들, 그리고 그가 보냈다는 조악하게 위조된 사업 서류 사진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거 사기라고요. 서연은 울부짖었다. 박은숙은 딸의 절규에도 현실을 완강히 부정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달라. 너는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마치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모녀는 거실에서 격렬하게 몸싸움까지 벌였다. 서연은 울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로맨스 스캠 기사들과 사기 수법 설명 페이지를 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엄마, 제발 이것 좀 보세요. 똑같잖아요. 사진도 다 도용한 거라고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김민준의 프로필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했다. 잠시 후 화면에는 전혀 다른 이름의 외국 어느 대학의 명예교수라는 남자의 원본 사진이 떴다. 사진 아래에는 로맨스 스캠에 자주 도용되는 사진이라는 설명까지 붙어 있었다. 은숙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다. 서연의 말도 주변의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화면 속 낯선 남자의 얼굴과 사기라는 단어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거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꺽꺽대는 울음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넋이 나간 어머니를 부축해 집 근처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갔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은숙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젊은 수사관은 은숙이 내민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는 안타깝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님,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에 당하신 것 같습니다. 수사관은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설명하며 범인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나 검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피해 금액 회수 가능성 또한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도 덧붙였다. 일단 피해 사실은 접수하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경찰서를 나서는 은숙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수사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수 가능성 희박,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과도 같았던 돈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깊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내가 바보였어. 어떻게 그런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지? 평생 교사로 아이들 가르쳤다는 사람이. 끊임없는 자책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서연은 회사를 잠시 쉬기로 하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억지로 죽을 끓여 먹이고 잠든 어머니의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엄마는 외로워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서연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동안 서먹했던 모녀 관계는 오히려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더디게 증명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은숙은 여전히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딸의 극진한 보살핌과 복지관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녀가
예전처럼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큰 변화였다. 딸 서연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가까워졌다. 은숙은 더 이상 자신의 약한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서연은 그런 어머니를 묵묵히 지지했다. 복지관에서는 마침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이 열렸다. 은숙은 딸의 권유로 마지못해 교육에 참석했다. 강사가 설명하는 로맨스 스캠의 다양한 수법들은 그녀가 겪었던 일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프로필 사진 도용, 감성적인 접근, 해외 사업 핑계, 점진적인 금전 요구, 강의를 듣는 내내 은숙은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교육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이 선생이 조심스럽게 은숙에게 다가와 물었다. 박 선생님, 괜찮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 경험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피해 사례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은숙은 망설였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같아 두려웠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강단 앞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목소리가 자꾸만 잠겼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크게 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어떻게 김민준을 만났고 어떻게 그의 말에 속아 돈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이야기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을 이었다. 제가 너무 외로워서 바보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외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과 돈 요구는 꼭꼭 의심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부끄럽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강의실은 숙연해졌다. 은숙의 용기 있는 고백에 여기저기서 위로와 격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 선생도 복지관 친구들도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숙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마음 한편이 후련하면서도 여전히 아팠지만 적어도 혼자 끙끙 앓던 때보다는 훨씬 나았다. 자신의 아픔을 나눔으로써 아주 작은 힘이나마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그 후 은숙은 카카오톡을 탈퇴했다. 시니어 친구 찾기 앱도 삭제했다. 여전히 외로움은 문득문득 찾아왔지만 이제 그녀는 헛된 환상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관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딸 서연과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고 복지관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다. 무언가에 집중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을 채워나가려 노력했다. 어느 해질 엿, 은숙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 작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지만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 지독했던 외로움, 사기당한 기억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상실감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나 자책감 대신 조용한 평온함과 삶에 대한 잔잔한 의지가 어려 있었다. 딸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오늘 미세먼지 안 좋던데 무릎은 괜찮으시고요? 예전의 형식적인 안부 전화와는 다른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다. 응, 괜찮아. 너도 저녁 꼭 챙겨 먹고. 은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디지털 세상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헛된 약속보다는 현실 속의 작은 관계들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이야기할 용기를 얻었다. 뜨개질 바구니에서 완성되어가는 손주 목도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떠내려가는 손길에는 남은 삶을 차분히 그리고 의미 있게 채워가려는 그녀의 조용한 다짐이 담겨 있는 듯했다. 노을빛이 그녀의 흰머리와 잔잔한 미소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외로움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 외로움에 잠식당하지 않을 힘이 그녀에게는 생겨나고 있었다. The current version covers the main plot points but lacks the depth and detail planned.
especially in the rising action and climax phases concerning the scammer's manipulation tactics, Yoon-suk's internal struggle, and the daughter's growing suspicion leading to the confrontation. I will continue writing to flesh out these parts and reach the target length. 은숙은 김민준과의 카톡 대화를 다시 떠올렸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벗이라 생각했다. 그의 메시지는 깍듯했고 그녀의 지난 교직 생활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선생님처럼 지혜롭고 고우신 분이 혼자 계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좋은 말벗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런 말들에 은숙은 오랜만에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늘 무뚝뚝했던 터라 이런 다정함은 낯설면서도 가슴 설레는 것이었다. 그는 신화 고전 소설의 구절을 적절히 인용하며 대화의 격을 높였다. 은숙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작가나 시인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저도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읽으며 감명받았습니다. 서희의 강인함이 선생님과 닮은 것 같아요. 은숙은 그런 그의 말에 속으로 기뻐하며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줄까 생각했다. 그가 보내오는 베트남 풍경 사진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논, 화려한 사원, 분주한 시장의 모습은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에 이국적인 색채를 더해주었다. 첫 돈 요구가 있기 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얼마나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은근히 흘릴 뿐이었다. 이번 계약만 성공하면 평생 일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사업이라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런 말들은 은숙으로 하여금 그가 매우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만들었다. 300만 원을 처음 요구했을 때 그는 통관 문제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다. 갑자기 현지 세관에서 트집을 잡아 물품 통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소액의 자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주말이라 현지 은행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만 해결하면 되는데 정말 면목 없지만 선생님께 잠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마치 은숙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월요일 은행 문 열자마자 바로 이자까지 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은숙은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설명에 넘어가고 말았다. 하지만 월요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은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세관 직원이 갑자기 추가 뇌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 처리가 원래 이렇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그는 베트남의 부패한 관행을 탓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굴었다. 그리고 다시 5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직원 임금 체불이었다. 이 돈만 해결되면 밀린 자금들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럼 선생님께 빌린 돈은 물론이고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드린 것에 대한 보답까지 두둑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은숙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시작되었다.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속은 계속 미뤄지고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그가 보내오는 달콤한 말들, 함께 그리는 장밋빛 미래, 그리고 이미 투자한 돈에 대한 미련이 뒤섞여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여기서 그만두면 그동안 보낸 돈은 다 날리는 거야.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지도 몰라.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불안감을 애써 외면했다. 딸 서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어머니가 갑자기 고가의 화장품을 사거나 옷차림에 신경 쓰는 모습, 그러면서도 돈이 없다며 서연에게 손을 벌리는 이중적인 태도.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카톡을 하며 웃거나 찡그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서연은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검색해 보았다. 수법이 너무나 비슷했다. 해외 거주 사업가 행세, 감성적 접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연출, 지속적인 금전 요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이 찾아본 기사들을 보여주며 이야기했다. 엄마, 요즘 이런 사기가 진짜 많대요.
혹시 엄마가 연락하는 분도 이런 경우 아닐까요? 하지만 은숙의 반응은 냉담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은숙은 오히려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다. 자신의 행복한 꿈을 딸이 망치려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강압적으로 나설 수도 없었다.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좋은 사람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였다. 김민주는 은숙의 이런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서연의 의심을 자식들의 흔한 간섭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노파심으로 치부했다. 선생님처럼 현명하신 분이 왜 자녀들 말에 흔들리십니까? 우리 사이는 우리만 아는 겁니다. 제가 곧 돌아가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테니 조금만 더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은숙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그녀를 더욱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다. 은숙은 딸보다 김민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1,000만 원을 요구할 때는 더욱 치밀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 고위 관료와 찍었다는 합성된 사진과 대규모 투자 계약이 임박했다는 가짜 뉴스 기사 링크까지 보내왔다. 은숙은 그 정보들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김민준이 보내주는 증거들을 믿고 싶었을 뿐이었다. 영상통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와의 영상통화가 금지되어 있다는 새로운 핑계를 댔다. 은숙은 잠시 의아했지만 중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겨짚었다. 그녀의 판단력은 이미 완전히 흐려져 있었다. 5,000만 원. 마지막 요구는 은숙의 남은 모든 것을 겨냥했다. 김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절절하게 호소했다. 선생님,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꿈에 그리던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는 심지어 은숙이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읊으며 감성을 자극했다. 우리 헤르만 헤세의 시처럼 서로에게 길이 되어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어요? 은숙은 완전히 흔들렸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로맨틱한 감정과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암보험 해약금과 퇴직금 잔액을 합쳐 5,000만 원을 마련했을 때 그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이 돈으로 김민준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다. 송금 직전 딸 서연이 들이닥쳤을 때 은숙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내 행복을 방해하는 거야? 그녀는 딸에게 악을 쓰며 저항했다. 스마트폰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부림쳤고 딸이 보여주는 인터넷 기사와 사진들을 외면하려 했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울부짖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서연이 들이민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 김민준의 프로필 사진 속 인자한 미소의 남자가 실은 스캠에 도용된 외국의 한 노교수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은숙의 마지막 방어선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화면 속 낯선 얼굴과 로맨스 스캠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앞에서 빙빙 돌았다. 숨이 막혀왔다. 자신이 쌓아올린 환상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터져나온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가 뒤엉킨 비명이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믿음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경찰서에서의 절차는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피해 사실 진술, 송금 내역 제출, 범인 인상 차기 질문.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희망적이지 않았다. 범인이 해외 IP를 사용하고 대포 통장으로 자금을 세탁한 뒤 즉시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은숙은 며칠 밤낮을 알아누웠다. 밥도 거부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서연은 그런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어머니가 좋아했던 반찬을 만들어 먹이려 했었고 밤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잠들었다.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의 위로는 때로는 공허하게 들렸지만 그 진심만은 은숙의 얼어붙은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상담 치료는 은숙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비난 없이 들어주었고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과 배신감, 수치심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선생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속을 수 있어요. 상담사는 은숙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상처를 받아들이도록 도왔다. 은숙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혹시 내 일을 다 알지 않을까? 나를 비웃지 않을까? 하지만 복지관 친구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은숙 씨, 그동안 왜 안 나왔어? 보고 싶었잖아. 얼굴이 반쪽이 됐네. 무슨 일 있었어? 걱정스러운 물음에 은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그늘을 읽은 몇몇 친구들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건넸다.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서의 경험담 발표는 그녀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나눔으로써 얻는 연대감과 해방감이 더 컸다. 발표 후 몇몇 어르신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나도 예전에 전화로 검찰청이라면서 돈 보내라고 해서 깜빡 속을 뻔했잖아. 우리 딸도 인터넷 중고 거래하다가 사기당했다고 하더라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은숙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준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와의 카톡 대화 기록도 그가 보내준 사진들도 모두 삭제했다. 그의 존재는 이제 끔찍한 악몽일 뿐이었다. 대신 현실의 관계에 집중했다. 딸 서연과는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음을 되찾았고 서연의 고민을 들어주며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시 찾아갔다. 복지관 친구들과는 함께 점심을 먹고 뜨개질이나 서예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다. 혼자 있을 때는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예전에 좋아했던 문학작품들을 다시 읽었다. 물론 문득문득 외로움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텅 빈 집안의 적막함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밤도 있었다.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은숙은 그 감정들에 압도당하지 않았다.